그리고 이제 더 많은 학습을 원하면 이제 에자일 뭐 이거 민첩한 기민한 이런 거잖아, 그죠? 에자일 경영이라는 말이 한동안 최근에 많이 유행인데 리더십에도 이 에자일 리더십이 있어서 에자일 리더십 내지 오센틱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거하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현대적 리더십 이론이에요. 최근에 개발된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얼라인 있잖아요. 얼라인이 있고 그 인파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우리가 뭐 우리 삶도 그렇고 비즈니스라는 게 늘 다이버시파이하고 또 다이버스 컨버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계속 다이버스만 하면 정리가 안 돼서 그죠? 이제 이런 과정인데 이게 그 에자일 리더십 모델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론 에자일 굳이 이제 뭐 회사가 한다면 아까 감성 리더십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에자일 리더십 이런 모델을 좀 더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 조직에 좀 잘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서 꾸준하게 해보면 AI 시대에 잘 생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제가 아까 저 해접을 기팀을 조금 해드렸듯이 이제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여기 있듯이 앞에서 봤듯이 대부분의 3분의 1 리더들이 그 AI 스킬을 내부에서 조달한다 그랬는데 내부에서 조달한다 그러면 한국적인 그 HR 관행으로 보면 너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평소에 이렇게 관찰하는 거 보고 너가 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조직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하이러키 상에서 자신의 무능력 수준의 위치를 드러내는 데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 피터의 원칙이에요. 로렌스 피터가 오래전에 말했어요. 이해가 되나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이런 겁니다. 내가 사원으로 들었어. 사원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리가 되는 거야. 어드밴스먼트 되는 거야. 그럼 대리를 잘하면 또 과장이 되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팀원을 잘하면 뭐 파트장이 되는 것이고 파트장을 잘하면 팀장이 되는 거야. 그 팀장이 지 한계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또 팀장을 잘하면 또 뭐 실장을 시켜주는 거야. 그 실장을 잘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못하는 데 가서 오랫동안 있는 거야. 우리가 클린스만 같은 사람 공잘 찬다고 감독시켜놓고 온 국민이 스트레스 받았잖아. 그래서 그 사람 가장 못하는 그 감독지에 가서 자기 삶이 끝난다는 거야. 축구의 삶이. 클리스만 얘기할 거 금방 되나요? 이게 공잘 찬다고 코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 실무자 잘한다고 그게 우리 한국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졸업 방식이고 입학 방식인데 일본 용어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디크는 뭐 실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있잖아. 저 뭐 염경엽 감독 같은 건 선수 때 프로에 뭐 30도 안 돼서 끝났는가 뭐 그렇고 이할 몇 분 쳤는데 감독 잘해서 상도 받고 그러잖아. 그죠?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고 내부에 조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페덱스의 사례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예.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그분이 예.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런 실물력이 없지만 예. 뭘 리더로서는 또 엄청 강한데 근데 그분이 만일에 이렇게 회사에 대기업에 가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았었는데 왜냐면 아까 이거 하려면 밑에서 뭐 이렇게 엑셀도 잘하고 파워포인트 잘하고 이래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휘딩크 같은 거죠 휘딩크. 휘딩크는 어쨌든 뭐 축구 선수한테 실패했는데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감독을 잘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세계적인 감독이 됐는데 그래도 운이 좋아서 그래서 잘못하면 뭐 동네 축구 하나 감독 못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제 다른 건데 좀 약간 다른 주제인데 그래서 뭐 여기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운에 우리 삶을 인생을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취업 특강 같은 것도 이제 가끔씩 하는데 취업 특강 할 때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진로를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진로를. 취업은 뭐 그 취업 스펙 같은 것들도 그 진로를 고민을 하면서 스펙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계속하고 또 인턴을 하건 알바를 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까 말했 그래서 나하고 흥미하고 관련이 되고 나의 재능하고 관련되는 걸 하면 금요일까지 일해도 에너지가 남고 그렇지 않으면 화요일 수요일 좀 되면 에너지가 다 방전되고 방전돼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취미 활동이 돼요. 그런 영역이고 그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커리어 초반에 이런저런 데 많이 노출이 돼서 이것이 나의 흥미가 그 버크만 진단 같은 것도 좀 받아보고요. 그렇다면 버크만 진단에서 흥미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 너무 흥미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 우리는 그것을 삶이 풍요롭다고 말을 하는데 뭘 해도 즐거우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간에 많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다 특징이지 좋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커리어를 잘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히딩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공을 차서 먹고 산다라고 그 자체가 어쩌 보면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 제2의 커리어에 갈 때 운이 좋았건, 뭐 아니면 거기에서 공 찰 때, 선수할 때 그 재능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 발탁이 됐건, 뭐 행운인 경우이죠. 히딩크가 약간 축구 선수 말고 다른 거 했으면은 또 그쪽으로 리더로 성장을 잘했을 거라는 말씀이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시행착오를 더 줄이고, 물론 뭐 히딩크가 세계적인 감독이 됐으니까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초기부터 더 잘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리고 그 리더십의 그 역량은 우리가 타고나는 부분도 꽤 있고 길러진다는 그러면 어디 가서 리더를 해도 그분은 아마 성공했을 거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본사에 있는 사람은 공장에 갖다 놔도 영업에 있는 사람을 마케팅이나 기획에 갖다 놔도 잘하는 사람 잘하더라고. 아니면 나온 김에 그건 어떻습니까? 그 히딩크가 진짜 뭐 우리 한국 감독이나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진짜 막 좀 신화 같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약간 연세 드니까 약간 이게 좀 뭐 그 전에 그 리더십 발휘가 안 돼가지고 그 뭐 중국 감독 할 때는 그게 약간 조금 뭐 그래갖고 근데 그 히딩크의 그 어떤 본인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건 바뀌지 않았을 텐데 이게 왜 마지막에는 예, 성과가 확 예. 떨어졌지? 이제 아까 제가 맨 첫 페이지에 그 개인의 직무 성과는 AMO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Ability, Motivation, 그 Opportunity라는 건 개인이고 팀의 이펙티브니스, 팀의 조직의 성과는 또 다른 공식이 있을 텐데 리더십이 전부는 아니라 리더십 말고 다른 변수도 많이 있고 특히 그 환경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러시아 감독인 뭐 호주 감독 이런 것도 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할 때는 또 다른 변수가 더 중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운도 맞고 그렇게 해서 그게 된 것이지 그분의 리더십은 어디 갖다 놔도 다 된다 그러면 그분을 모셔와서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축구 감독을 시키려나 나라를 경영하게 대통령으로 모셔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꼭 그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리더십이 통한다고 해서 다음에 꼭 통한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네. 끝까지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우장춘 박사의 사위 네. 그 일본의 무슨 뭐 교세라인가? 음. 교세라 교세라, 예. 교세라 있죠. 예. 그 회장님 계셨잖아요. 네. 그 이나모리 가죠. 음. 아니 이분은 교세라 자기 잘 이제 흥정해놓고 이제 성공했으니까 자기 그냥 뭐 스님하면서 쉬고 있는데 연세 또뭐 엄청 많은데 그 일본 그 대한항공 같은 일본 항공사 망해가지고 거의 망하게 가가지고 일본 총리가 연세도 엄청 많았는데 히딩크가 더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은퇴가 잘 없고 하는데 가가지고 막 제발 일본 항공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분이 복귀해가지고 월급도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하니까 그냥 살아. 일본 항공이 그냥 가지고 가는 회사가 음. 와 그런 거 보면 참 오늘 진짜 그 리더십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참, 그런 거 많죠. 네. 그런 거 많습니다. 진짜 훌륭한 리더들 훌륭한 어디 가서 무슨 역할을 해도 되고 네. 우리 경영학이 다른 학문하는 사람들은 잡학이라 그러잖아요. 참 그러니까 경영학이 사례를 통해서 이 사례가 통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 리더십이 이렇게 그 리더의 특성을 봤더니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일반화시켜서 경영 이론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경영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요. 이게 일반화 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게 모든 회사마다 또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라는 것은 죽은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또 그거 뭐 우리가 여기 있는 뭐 아까 에자일 리더십 이런 것들도 AI 없던 시대에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참 일반화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여전히 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공통적인 거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제가 잘 관리를 못해서 아, 이게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해도 됩니까? 아니면 10분 만에 마칠까요? 아니 길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예. 그러면 여기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아직도 42분이 계시는데, 저 생각은 한 1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4시 15분, 정도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각자 스케줄에 따라서 떠나야 되는 분은 떠나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페덱스 있을 때 이제 교육시킬 때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다양한 선발 도구들이 성과 예측력이 있다는 옛날에 우리가 남자를 더 뽑는데 더 아니면 뭐 아버지 뭐 하나 이런 거 묻고 이런 거 아버지 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다가 성과가 났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묻는데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세 번의 연구에서 채용 인터뷰가 구조화된 채용 인터뷰가 가장 성과 예측을 잘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한참 밑에 보면 unstructured employment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헤아려 봤는데 내가 25개 중에 뭐 열 몇 개여서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뷰를 엉터리를 하면 성과 예측 하나도 못 한다는 거야. 요즘은 아버지 뭐 하나 이렇게 묻는 사람 없겠지만 엉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잡 날리지 테스트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빅5의 성격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도 꽤 높고요. 이런 것들 잡 샘플 테스트 이런 건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이 바이오 데이터도 결국은 그 이력서를 볼 때도 그 실증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바이오 데이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죠? 그냥 그 레셔널리 키드 바이오 데이터 이런 것들은 학력, 학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림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그 사람을 단정 짓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데이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뽑으면 나중에 잡 퍼포먼스 연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위에 있는 거 중심으로 인터뷰를 해서 아니면 이력서를 보고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아니면 테스트 거치든지 우리 삼성을 비롯해서 직무적 성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거 다 밸리데이 검증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페덱스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페덱스는 people company, people first. 제가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6개월 뒤에 나는 회사 그만두지 않나, 이 회사 그만둘. 나는 이 회사를 마지막 회사로 할래. 그러고 제가 거기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이런 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승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생기면 매주 금요일에 포스팅 합니다. 승진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그 모든 자리는 비딩, 입찰이야. 손 안 들면 승진 못 해요. 그렇게 해놓고 내부에서 못 뽑으면 외부의 포스팅을 HR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직무 변경 신청을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내부 공모 제도야.
제가 현대자동차 있을 때도 거의 30년 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죠. 아마 한국에서는 지금도 잘 안 될 거야, 아마. 문화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에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매니지먼트 포지션에 지원을 하려면 최소 6개월 걸리는 9단계를 거치는 그 멘토가 지정이 돼, 코치가 지정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맨 첫 번째 그 하루짜리 워크숍 있는 거는 is management for me예요. IMFM이야.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자리가 나한테 맞는 건지 스스로 8시간 고민해 보는 거야. 워크숍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 당연히, 그 HR에서 저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요. 권 대표님이 이력서를 갖다 주면, 이렇게 가서 제가 빈자리 있는 데 가서 서류 심사라도 좀 청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인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 거고, 이 사람들이 이틀짜리 채용에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을 포함되는 자료를 포함하는 이런 교육을 받아서 합격해야지 그 사람을 뽑을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 못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인터뷰는 역량 기준으로 구조화된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가 가장 무능한 데 가서 스탑되는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특히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특히 대기업은 주니어 그냥 뭐 공장에서 학교에서 찍어서 나온 사람들 중에 스펙터 좋은 사람 뽑잖아요. 거기도 여전히 저는 구조화된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내부의 사람을 발탁할 때 잘해야 된다. 그래서 무능력 수준에 갖다 놓고 거기에 가장 오래 있게 하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그 기준을 갖고 그것도 역량 기준의 행동 인터뷰를 하라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edX에서 그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대졸 사원 뽑는 데의 면접 그대로 이거 여러분들 자료에 없는데요. 이건 회사 안에서도 비밀인 자료예요. 비밀인 자료에서 제가 포함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그냥 팀원들을 뽑는 대졸 수준의 팀원을 뽑을 때는 이렇게 이게 몇 개요? 7개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따로 질문하지 않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측정하고 1번의 질문이 awareness of job. 이 일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역량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팀원들한테는 프로페셔널리즘, 리절트 포커스 팀워크,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이런 것들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awareness of job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일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이 오면 떠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리얼리스틱 잡 리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사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크게 3가지 질문을 하는데 네가 이 질문 얼마나 잘 알고 있니? 그 다음 2번째는 어떤 지식과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페덱스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래? 이런 것들을 경력사원 같은 프레젠테이션 시키고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주고받고요. 끊임없이 프로빙합니다. 이 질문 하나를 갖다 놓고 15분 내지 20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내지 2시간 질문하는데 여기 있는 5개 중에 질문을 한 3개 정도, 평균 3개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한 4개 정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터뷰가. 그러니까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프로페셔널리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프로페셔널리즘의 그 정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질문을 이 둘 중에 네가 골라서 해 이렇게 말하는데 너가 일을 하면서 프로페셔널리즘을 나타냈던 때가 있으면 그때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너가 어떤 행동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이런 뭐가 문제였니? 어떻게 네 그 문제를 알아차린니?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는. 그러니까 한 개 질문을 던져놓고 질문을 5개고 10개고 계속 반복하니 이 스토리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요 내부 후보자가 많으니까 늘 다 아는 친구들 인터뷰하잖아, 그죠? 그러면 매니지먼트 실패한 친구들한테 왜 떨어진 것 같네 이렇게 뭐 내가 인터뷰를 잘 못 봤어요. 이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매니지먼트 포지션에 재수나 삼수하는 친구들한테 너 지난번에 언제 지원했니? 그 기간 동안 뭐 했니?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 어웨니스죠. 지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지 메꿔지는 거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건 최근 이론도 아니고요. 제가 그 20년 전에 페덱스 처음 갔을 때도 이런 제도였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지금 한국에도 꽤 이런 것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이렇게 형식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본질은 잘 전파되지 않은 것 같아요. SDSS는 아까 전에 그뭐 네. 변경 신청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오픈이라고 했는데 그거 하면 일단 배시장 찍혀가지고 그렇죠. 저도 현대에서 그런 거 경험했죠.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또 뽑아놓으면 이러잖아요. 요번에 그 새로운 소나타 프로젝트가 걔한테 걸려 있는데 소나타 출시가 늦어져도 괜찮니? 뭐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이 오죠. 근데 여기는 페덱스는 어떤가 하면요. 일단은 허락도 안 받고 이건 매니저가 열심히 도와요. 매니저가 열심히 돕고 이게 그래서 매니저를 많이 그, 양성한 그런 매니저가 존경받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자리를 안 비우면 승진 못 하거든요. 빈자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빨리 다른 데라도 아니면 다른 회사라도 저는 좀 일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 현대그룹이 큰 회사잖아요. 현대자동차가. 거기 일하다 보니까 멀티내셔널 컴퍼니 전체가 하나의 그룹 같아요. 그래서 똑똑한 친구는 회사 안에 다른 부서에 보낼 뿐만 아니라 회사 밖에는 다른 부서에 보내야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는 뭐 내가 은퇴할 때 내 자리를 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세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행착오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하면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 AI가 아까 내가 인간이 슈퍼 AI가 된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중에 슈퍼 AI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 AI로 리플레이스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사람 관리를 실렉션을 얼마나 잘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그 AI 시대 피플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후보 말씀 들어보면은 페덱스에서 어떤 매니저에 대한 굉장한 그 뭐라고 이렇게 사실 한국에서 저 상승했었지만 거의 약간 연봉 서열로 올라가고 그렇죠. 점점 지금 뭐 매니저를 양성한다거나 막 그런 일들 이런 거 그렇지만 저는 월급이 거의 2배 되는 사람도 봤어요. 왜냐 워낙 주니어에서 매니저가 되니까. 그게 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매니저 자리에 뭐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소시에이트 스페셜리스트도 지원할 수 있고 그것을 진짜로 외부에 뽑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패널을 구성을 해서 하니까 지금 저기 다른 거죠. 전 오라클 사장님이신 김영래 항공대 교수님께서 이쪽에서 말하기가 잘 안 들리니까 질문 나중에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잘 필요하면 제가 뭐 늦게까지 있어도 괜찮으니까 따로 남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장 더 남았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인간의 성격, 휴먼 터치인데, 그 아까 말했듯이 소프트 스킬, 피플 스킬,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이 결국 기술하고 잘 그 퓨전, 잘 융합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지만 이제 늘 했듯이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그 법칙 중에 하나가 70, 20, 10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학습은 클래스룸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인 학습에서. 그 20%를 어깨너머로 보는 거예요. 나이 보스한테 배우든지 선배한테 배우든지 70%는 온더잡이죠.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뭘 좀 여러분들 자극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리더십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밖에 못한 거니까
돌아가서 20%, 30% 할 수 있는 이 중에서 한두 개라도 뭔가 느낀 게 있다면 이걸 액션 아이템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 질문하고 요게 조금 아까 저기 줌에서 질문한 거하고 조금 관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바뀌어야죠.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손든다는 거예요. 우리 AI 시대에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모두 손든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바꿀래?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이렇게 했어. 나 말고 이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누가 변화를 주도하고 싶나 이렇게 말하면 여기 남아 있으면 지명되니까 실실실 빠졌어. 이제 한 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해야 되잖아, 그죠? 변화해야 되는데 이 만화가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는 참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 같아요. 대표님 그러실 텐데 여기 이제 그 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있는데 여기 줄타는 고개사가 있으면 그 팀에 있는 주니어고 뭐 관리자고 전무나 뭐 이렇게 밑에서 구경할 수 있는데 동료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도와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떨어질 걸 뭐 이렇게 보고 오늘 뭐 어제 뭐 됐어 뭐 훈련은 적겠구만 이렇게 말하고 자꾸 잔소리만 자꾸 하고 간섭만 하려고 하잖아, 그죠? 우리 리더가 이렇다면 늘 고독고 외롭고 그런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리더십을 행사해서 이 조직의 그 퍼포먼스도 책임져야 되고 나의 개인적인 삶도 행복하게 해야 될지인데 참 힘든다는 거죠. 힘드는데 저는 제가 마지막 말인데요. 그 리더십의 원동력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인 것 같고 우리가 그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식이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지원하고 케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조직에서도 결국은 에, 사랑으로 이 조직에 있는 이 구성원들 사랑으로 돌보고 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케어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학자가 했는 말이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국은 머리의 일, 그 인텔렉추얼 인텔리전스 머리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가슴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래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뭔가 좀 자극이 됐다면 아까 액션 아이템도 좀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에 돌아가서 체인지 에이전트, 효과적인 체인지 에이전트가 돼서 누가 변화 원하는가 하면 다 손들고 바꾸는 사람 이래도 다 손들고 누가 리드할래 그래도 모두 서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거 뭡니까 이거 다 컨트롤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권 대표님 좀 열어 주시고요. 예. 우리 이거 다 같이 저 혼자 읽는 것이 아니고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그죠?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작할게요. 시작. 만약 당신이 컴퓨터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한 명이라면 당신은 아주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전환점입니다. 기술을 옹호하는 한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이 말로 오늘 제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0분 남았는데 15분까지 했으니까 질문 좀 받고 또 토론할 거 있으면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방송 전문가가 오셨는데 예. 이제 왜 기술이 부족해서 이제 그 지학생 마이크다 보니까 교수님 목소리는 저 온라인 잘 들리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저기 안 들려가지고 저 온라인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거들끼리 많이 안 하시고 질문하실 때 여기 나와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 채팅으로 질문 있다라고 하면 네. 좀 열어줘서 우리 이 안에 이런 붙으면 문제를 좀 기술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쉽네.
질문. 사회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지학생 마이크라서 앞에서 말하면 들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모니터를 잠깐 누르고 제발 잘 된다고. 네, 거기 일단은 우리 어, 그, 오늘 강의해 주신 남 교수님한테 큰 박수로 일단 큰 박수 시작. 네. 자, 질의응답 받으신다고 하니까 물론 여기는 사실 지금 오프라인에 오랜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기 잘 안 들리면 방송을 끊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오선도선 할까 생각하는데 그럼 또 온라인 분들 화낼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럼 현 상태로 하겠습니다. 네, 뭐 질의응답 있으시면 지금 해주십시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마이크 제가 켤 수 있게 해놨으니까, 마이크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 대표님, 제가 채팅에 질문 남겨놓은 게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문제 혹시 이 문제입니까? 아까 페덱스 이거 말인가요?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페덱스 민주적인 회사 인파워먼트가 한국 국적의 한국에서도 잘 돼서 한국에서 비즈니스 성과는 어땠느냐로 이렇게 물었는 건데 이 질문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비즈니스 퍼포먼스 월등하진 않았고요. 못하지도 않았고 다른 회사 페덱스의 전체적으로 봐서 월드와이드로 되건 아시아 태평양으로 보든 못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한국이라는 환경 때문에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느낀 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여전히 잘 통하는 매직 같은 거였고요. 제가 자주 자랑으로 하는 것들이 제가 초기에 페덱스에 가서 늘 그 현대 사람들을 만나고 제 친구들을 만나면 넌 뭐 그렇게 회사한테 뭘 얼마나 받아 대우를 잘 받아서 늘 회사 자랑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늘 들었고요. 뭐 반대로 현대 있을 때 늘 회사를 욕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페덱스가 PSP 경영 철학을 갖고 있어요. People Service Profit이라는, 그러니까 Best People이 Best Service, 그다음 Best Profit을 갖고 오고 그게 선순환된다는 게 아주 상식 같은 이야기. 회사의 경영 철학을 우리 회사가 한국에 1,1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제 택배 회사인데요. 그 쿠리어들 전부 다 정규직이에요. 그 택배 직원들의 삼성전자라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직원들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뭔지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90% 정도, 90% 이상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뭔지를 알고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자기 매니저하고 대화하면서 이거 부장님 이것은 그 경영 철학하고 PSP 철학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으로 인게이지드 돼 있다는 거예요.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 철학을 알고 경영 철학이 있으면 그 people first를 나는 현대자동차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 경영 철학이 뭔지 딱 그만두는 순간에 인사에 있었으면 다 까먹었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은 회사가 그것을 그 매니저 가이드에 구체적으로 people first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한 7개, 8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로 사무실을 개설할 때는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휴게 시설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그게 people first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현대 있을 때는 뭐 지하 그 강당에 모여서 새로운 비전이다. 다 이렇게 주먹 쥐고 뭐 앞에서 부르면 따라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화에서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박선영 선생님 답변이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아까 강의하실 때 되게 규정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매뉴얼이. 그러니까 되게 네. 양쪽에 다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뭐 골에 대한 미션에 대한
스트래티지에 대한 뭐 이런 어프로치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스트럭처도 되어 있고 그 구성 아래에서 다시 직원들에게 그런 상생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리고 당연히 뭐 그 급여도 어느 정도 이상 될 거고 GWP 굿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것도 잘 돼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상생의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율만 보장하면 방임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페덱스 코리아도 그랬고 월드와이드도 그랬고 늘 일하기 좋은 직장 뭐 그 초이스 오브 인플로이어 베스트 컴퍼니 투 워크 포 most admired company 이런 데 늘 랭크가 됐고 상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런 그 직원들의 보이스를 듣고 그것을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뭐 그게 됐던 거지. 뭐 어느 하나의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정책, 어느 하나의 제도가 그런 것이나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 페덱스가 작년에 50주년 했습니다. 원래 51년밖에 안 돼. 아주 굉장히 젊은 회사인데 그래서 그 설립자가 아직도 체어맨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됐던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현실을 생각을 하면 이것이 이제 그 페덱스 사례하고는 괴리감이 꽤 느껴질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 가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심지어 한국에 있는 큰 회사들도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뀐 것 같고 이런 노력들을 본인이 소속돼 있는 데가 작은 회사이면 좀 더 쉬울 것이고 권 대표님 같이 원하면 뭐 더 쉬울 것이고 또 이제 큰 회사에 있으면 굉장히 벽으로 느껴지겠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이런 변화는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제 경험으로 그렇게 지금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게 쿠리어라고 표현하시나요?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 네, 그분들이 다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다 정규직. 와. 그러니까 뭐 제가 구체적인 우리 한국 회사 이런 거좀 금연은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 비슷한 똑같은 그걸 하는 분들은 100% 비정규직이죠. 그 비정규직이고 또 그분들이 뭐 어떤 지금 이제 회사와의 어떤 마찰이 예상되고 그뭐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은 막 자기 회사의 경영 철학을 오히려 따질 수 있고 이런 그런 와 깜짝 놀랄 부분인데 그렇죠. 많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회사가 제가 이제 경험이 좀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한국 회사를 평생 하거나 그 멀티내셔널 평생 하는데 저는 딱 절반을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딱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해서 좀 특이하긴 한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 예, 뭐 캐스터웨이. 예. 거기 보면 뭐 페덱스가 나오고 상당히 선진적인 회사가 막 나오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군요. 페덱스가 우리가 지금은 테크놀로지,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최고 회사이고 예전엔 GE, GM 이런 게 꼴뚜기 회사들이 최고였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서비스 기업 시대가 왔다가 이렇게 테크놀로지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페덱스는 진짜 유명한 2013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뭐냐라고 말해서 1번이 기회의 땅, 그다음에 미국의 고속도로, 이런 게 있고 스티브 잡스가 있고 이러던 시절에 페덱스가 있어서 페덱스가 7위인가에 랭크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그 교수님 강의 듣고 제일 이제 저는 아직 작은 회사니까 사실은 제하고 같이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그런 친구들이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요소가 없는데 그 매니저가 되는 과정 그리고 매니저를 선발하는 과정 그거를 페덱스에서는 하여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엄청나게 중요하죠. 네. 그 한국에서는 사실은 약간 차량을 이렇게 제가 아까 휴식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페덱스 가서 일했어요. 저의 역할은 그냥 그 라인에 있는 매니지먼트 지금은 한 60명 되는데 그것을 돕는 컨설턴트예요. 네. 그 나는 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 뽑지도 못하고 해고도 못 시키고 연봉도 결정을 못해. 제도로만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내가 라인에 있는 매니저들 보고 이랬어요. 당신네들이 회사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사심없이 집행을 하면 3년만 하면 대한민국 어디 가도 인사팀장 할 수 있더라고. 제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험해서 나온 말이죠.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정도로 실질적으로 라인에서 피플 매니지먼트를 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FM들은 제가 그 현대에서 마지막 포지션이 인사기획팀장이었는데 IMF 지나고 난 뒤 인사기획팀장을 했으니까 내가 그 이노베이션 하려고 엄청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제 저기 맥켄지에 있는 컨설턴트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배운 것들이 여기 오니까 다 있더라고요. 여기 다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별게 아니라 전부 교과서 있는 대로. 예를 들면 평가 같은 것도 절대평가하고.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벌써 20년 전인데 지금은 다 평가하고 나면 그 피평가자한테 사인받아요. 그게 동의라는 뜻은 아니야. 그건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꽤 차이지만 우리도 이제는 꽤 내가 얼마 전에 현대 확인해 볼까 현대도 평가도 꽤 예전에 있던 거하고 달리 이렇게 하고 직원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회사 그 다음 단계는 네. 그런 거를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십시오. 네네. 오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매주 가다가 못 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많이 아쉽습니다. 네, 페덱스가 세계적인 기업이고 인사관리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왜 안 되는지 중요한 이유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것을 그러한 방법으로 한국에 적용시켰을 때, 뭐, 1, 2, 3 정도 하면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덱스 피플 매니저먼트 한국에서 잘 통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페덱스가 비즈니스 퍼포먼스는 우리가 페덱스가 굉장히 늦게 생긴 회사이고 늦게 아시아에 들어와서 DHL을 거의 모든 시장에서 다 추월했는데 한국하고 어느 나라하고 2개 나라만 2등인데 뭐 비즈니스라는 것이 뭐 HR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은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비즈니스 성과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피플 매니지먼트는 나쁘지 않게 회사의 기대만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한국 페덱스가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기업의 페덱스 같은 그런 인사 매니지먼트를 잘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지. 페덱스의 그 정책이나 제도 관행들이 다른 한국 회사에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있냐 이 말씀이네요. 네네네. 혹시 네. 그런 게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미리 답변을 준비를 해놨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생각해보지 못했는 질문인데 뭐 그래도 답변을 좀 드려본다면 뭐 환경이 다른 거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서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경영 철학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서 한국에 잘 안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잘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탑 매니지먼트에서 제가 탑 매니지먼트 핑계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게 리더십 쪽에서 무슨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진정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맨 첫 페이지, 맨 앞에 그 리더십 정의를 하면서 현대적 리더십에서 그 인스파이어링하고 그다음에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직원하고 매니저하고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게 서로 그러니까 직원하고 회사하고가 인플로이하고 인플로이가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고 생산하고 일할 때는 동반자적인 관계이지만 분배를 그 성과를 분배할 때는 그 적대적인 관계이잖아요. 뭘 그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나면 파일을 나눌 때는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런 특수한 관계인데 그것을 잘 그 신뢰 관계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은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새로운 회사의 매니지먼트를 만나면 맨 처음 묻는 질문이 당신 회사의 그 턴오버, 그 이직률이 몇 %입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회사를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평생 그 인사를 하면서 저를 평가하려면 우리 회사 이직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덱스는 이직률이 2%, 3% 이래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의 직장, 그 공기업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수준이 그렇게 되려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비슷한 보상을 받고 가본들 무슨 생각이 있어.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있다, 난 뭐, 현대 있을 때 좀 쓰라린 경험도 했고, 이래서 이제, 나는 이제는 월급쟁이를 하는 이 조직 떠나기 싫어.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거기 19년 하고 했지만, 저는 뭐, 30몇 년씩 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서, 그런 조직이 되도록 그 긴 호흡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일관성 있게 하고 직원하고 그 회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법론은 얼마든지 뭐 챗GPT한테 물어도 될 것이고 구글링 해도 될 것이고 수많은 좋은 사례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거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서 이제 패션으로 그죠? 패션으로 이거 갖고 왔다 저거 갖고 왔다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답변이 됐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CEO의 지속적인 어떤 정책의 일관성, 뭐 이런 걸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예, 뭐 저도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면 CEO나 회사 내 조직의 그 어떤 리더가 정책을 뭐 일관성 있게 하지 않는다든지 인사팀이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경우를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이직률이 높다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한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